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리스트 MC 김승주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선생님 자리하셨는데요. 먼저 인사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신명제자 대국당 용해 장군입니다. 환영합니다. 자,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천재신명을 모시고 있는 황우신궁 심소정입니다. 선생님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역시나 두 분께서 어떤 날카로운 또 진짜 냉정한 풀이들을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공통 키워드는 악마를 보았다 파트 1. 연쇄 살인범 편인데요. 그 가운데서 제가 맡은 인물은 바로 정남규입니다. 두 분께서는 정남규,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받은 느낌이 네. 악의 화신, 살인의 중독자, 피를 보면 희열을 느낀다. 그래서 내 입안에서 피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고요. 누린내도 많이 났고. 실제로요? 네, 그래서 지금 음식도 못 먹었어요. 선생님 지금 시작인데도 정남규에 대해서 그런 풀이를 해주셨고 우리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정남규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다중인격자예요. 다중인격자. 그렇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엄마 뱃속에 한 6, 7개월 때 왜 심하게 그러니까 학대를 받았다는 표현이 났겠죠. 엄마가. 그러니까 그 속에서부터 살을 그냥 툭거리고 맞으면서 그게 내 몸으로 그대로 흡수되면서 세상 밖으로 던져졌으니 올바르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아니 사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듣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처음부터 제가 굉장히 몸이 굳는 듯한 좀 긴장되는 듯한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06년 4월 22일 새벽입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었던 고요한 다세대 주택. 그런데 갑작스런 비명소리에 김 씨는 화들짝 놀라서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곧 그 비명소리가 자신의 아들이 낸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급히 아들의 방으로 향했던 김 씨.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이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낯선 사내와 격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건데요. 김 씨는 아들을 살려야겠다 이 마음 하나로 그 사내에게 달려듭니다. 그렇게 소동이 발생하고 약 2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된 남성. 그런데 검거되고 나서 이 검거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뉴스나 신문, 각종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내의 정체가 다름 아닌 13명의 사망자 그리고 20명의 부상자를 만들어낸 연쇄 쾌락살인마 정남규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선생님들께 이 정남규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릴게요. 정남규가 1969년 4월 17일생 닭띠입니다. 이 정남규는 살인을 정말 즐긴 거였을까요? 앞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진짜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겨요. 선생님 먼저 좀 답변을 해주시죠. 아나운서님, 네. 제가 이렇게 보자기를 싹 씌워드리면 네. 지금 저희가 보일까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네. 정남규가 살을 맞고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네. 쉽게 표현하면 네. 남들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흰 옷이냐 검정 옷이냐 그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네. 태교가 되게 중요하다 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예요. 이게 뱃속에 있으면서도 엄마가 뭐 먹는 음식이라든지 그럼요. 엄마가 듣는 소리나 이야기들을 네. 그대로 태아가 흡수한다라는 그렇죠. 거. 그걸 다시 한번 증명해준다 이렇게 볼 수 그럼요. 있을까요? 네. 선생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내 실력님으로 봤을 때는 네. 이 집에 백정이 있지 않았나. 백정이요? 옛날에 네네네네. 그쵸? 백정이 있지 않았나. 정남규 씨의 네. 조상님을 봤을 때는 한이 너무 많아. 그래서 원혼기, 살기 이런 게 있어서 이 자손이 이거를 한 것 같아요. 즐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느낀 게 너무 수치심과 쪽팔림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막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보면 그러니까 피를 보면 네. 희열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이면 두 번, 세 번 하거든요.
처음은 어렵지만 그쵸? 반복됐을 경우에는 좀 그래서 더 수월하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사실 정남규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 그리고 학교폭력, 성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맞아요.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의 상습적인 폭언과 또 폭행에 시달렸었고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동네 아저씨에게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했었다고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또 고등학생 때는 동급생들, 또 선후배들에게 심한 따돌림을 당했고요. 심지어 군에 가서는 선임들에게 무차별 폭행까지 당했었다고 합니다. 왜 흔히 사람의 사주는 타고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정남규가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혹시 또 다른 환경으로 바뀌었었다면, 생활 환경이 바뀌었었다면 그 역시 달라질 수가 있었을까요, 선생님? 글쎄 힘이 없어서 당하고 네. 투명 인간처럼 취급을 받고 장난감처럼 여겨져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거를 불타올랐겠죠. 그래서 내가 당한 만큼 나는 너한테 힘없는 사람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 하면서 그 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남규 씨 같은 경우는 부모 때, 그 윗대 할아버지 때부터 이게 이제 폭행으로 이어오면서 이게 후손에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부모한테도 학대를 당하고 또 이 엄마도 네. 제가 볼 때는 그 자손을 가졌을 때 아빠한테 학대를 되게 많이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래도 몸으로 흡수가 됐기 때문에 그게 살로 돼서 세상 밖으로 나오니 할 것이 없어요. 지금 현 시대에는 이런 일이 사건이 비일비재한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도 태아부터 영향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집 조상의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조상의 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윗대에서 산소벌이 내리쓰면서 네. 이게 자손한테까지 계속 이렇게 내리막을 타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남규 씨를 이렇게 보면 안쓰러운 거는 자기 인생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지 못했다. 일단 선생님들 말씀 듣다 보니까 정남규는 정말 좀 충격적인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의 환경이라든가 물론 태아에 있을 때부터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네네. 하셨지만 그 영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남규 같은 경우는요 검거된 이후에도 다른 살인범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멘트를 하기가 조금 거북스러울 정도인데 피냄새를 맡고 싶었다. 피에서는 향기가 난다. 1000명을 죽여야 했는데 그 수를 채우지 못하고 붙잡혀서 너무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데요. 사실 상습적인 폭행과 따돌림 또 성폭행까지 당했었던 정남규가 유독 자격지심이 심했었고 살인 자체에 만족을 느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 고통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기 위해서 피해자를 전봇대 불빛 아래로 돌려서 공격을 가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보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독 자격지심이 좀 강했을까요? 그가 경쟁의식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두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동시대 연쇄살인마 유영철입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먼저 잡힌 유영철을 자주 언급을 했었고요. 유영철은 나보다 아래다. 내가 유영철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사실은 충격적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다면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 두 사람 동시대 희대의 살인마입니다. 정남규와 유영철의 사주를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떤 모습일지 두 분의 풀이를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참고로 유영철은 1970년 4월 18일생 개띠고요. 정남규는 1969년 4월 17일 생 닭띠입니다. 유영철 같은 경우는 네. 10대 시절에 성향이 바뀌었어요. 성향이. 왜 사람한테 심하게 폭행을 당했든지 따돌림 당하는 이 시점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악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성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짜 태어날 땐 선하게 태어났는데 바뀌어버리니 갈 수 있는 데는 자기가 쫓아가는 환상이거든요. 보이는 게 누구말 자꾸 사람을 봐야 되는데 네. 사람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의 물체고 내가 죽여야 되는 거. 꽃. 쉽게 표현하면 꽃을 꺾어야 되잖아요. 내 욕구의 대상으로만 그렇죠. 바라본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한 거고 정남규 씨 같은 경우는 진짜 내가 그래도
사주풀이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은 왕이에요. 왕이요? 예, 나는 왕이야. 내가 군림을 해야 돼. 너보다는 내가 위야. 난 너보다 위야. 그래서 나는 억울한 게 너무 빨리 잡힌 게 억울해. 너무 많은 사람을 내가 휘둘러야 되고 더 했어야 예, 되는데. 나는 이 향연을 즐겨야 돼. 조그만한 내 화도 분풀이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의 잘못된 좀 세계에 빠져서 살았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언급을 해주셨고, 선생님은 조금 어떻게 보시나요? 유영철 씨 같은 경우에는 다 자기네가 잘났어. 내가 최고야, 너도 최고야, 나도 최고야. 하는데 다 솔직히 말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좋은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 살기 돕기 그냥 조상에서 그 원을 한을 좀 이렇게 풀든가. 근데 뭐 누가 다 만신집에 가고 절에 가서 풀겠어요. 모르고 살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정남규 씨는 내가 최고다. 그래서 그 희열을 느끼면서 쾌감을 누리면서 내가 최고라는 쪽에 이 선생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네. 내가 최고라는 걸로 거기 갇혔어도 못 놓는 거예요. 두 선생님의 공통적인 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세계에서 어찌 보면 왕으로 군림하고 그렇죠. 싶었던 못 정남규의 벗어나는 거지, 내 세계에서. 맞아요. 예. 근데 또 이제 두 분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면 정남규나 유영철 같은 살인범들은 보면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좀 확실히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혹시 보이시는, 느끼게 되는 특이점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라는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무서워요. 어떤 걸까요? 네? 선생님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는 네. 눈에서부터 눈꼬리가 올라간다는 표현이 났고, 네. 그리고 몸에서 이 향내가 나는 게 그냥 향내가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피의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저희도 말을 어떨 때는 멍찌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마주했을 때요? 네, 맞아. 왜냐면 이런 데 찾아왔을 때는 당신도 뭔가 느끼는 게 있으니까 오지 않았냐. 그렇죠.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네. 그렇대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담아서 들을 수 있는 건 됩니까?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네. 근데 10명이면 네. 8명은 안 듣습니다. 나는 정상인데 내가 언제까지 이 행위를 해야 되는지만 알려달라는 분이 계세요. 예.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신기하죠. 네. 왜? 나는 이 행위를 계속 하고 싶은데 어느 시점이라는 건 내가 잡히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둑 고양이 같이. 아니 그러면은 내가 시기를 알게 된다라면, 선생님을 통해서 시기를 알게 된다라면 그때까지는 마음 놓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그렇죠. 이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런 내용들을 본인의 입 밖으로 낸다는 것 자체도 네. 저는 좀 충격적이다,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선생님도 혹시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좀 많이 와요. 제가 세서 그런지 우리 손님들은 너무 센 사람이 오는데, 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네. 저는 진짜 그 횟집에서 회 뜨는 칼 있죠. 네. 그 사시미칼까지 딱 여기다 차고 왔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선생님? 어떻게 대처해요? 딱, 그러시냐고, 얘기해보시라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뭐 이렇게 세상살이에 이렇게 불만을 많이 갖고 사냐. 아유, 본인도 힘들지만 여기 안 힘든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그래서 이렇게 낭중에는 이게 나도 하다가, 그러니까 소리 냈다가 달랬다 얼렸다 이러다가 낭중에는 풀어놓고 보내줬죠. 그럼 뭐 계속 싸우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낭중에 딱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딱 보내는데 신문지에 돌돌돌돌 말아갖고 딱 보니까는 사시미칼 들고 왔더라고. 자기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나도 죽고 나도 죽이고 자기도 죽을 마음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근데 딱 들려왔어요. 조심해라. 근데 점사를 안 봐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아니 왜냐면 이미 들어가서 앉았잖아. 대신판에 앉았잖아. 그러니까 안 봐줄 수가 없는데 근데 말도 안 해요. 그래서요. 왜요? 어째서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자기가 이제 한 1시간 반, 2시간 다 해주니까는 여기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고서 딱
내려놓고 네.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하나 구제했어요. 다행이네요. 그나마 다행인 거죠. 범죄자를 한번 줄일 수 있었던 거니까요. 아니, 근데 사실 두 선생님은 이제 신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운이라든가 특이점, 이런 사람들을 좀 판단할 수 있으시겠지만 사실 모든 피해자들, 많은 피해자들이 이걸 구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못하죠. 할 수가 없죠.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어이없게 당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또 정남규 연쇄 쾌락 살인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나 불가사의한 요소는 세부 사항 속에 반드시 숨어 있다 이런 뜻인데요. 어떤 것이 대충 보면 쉬워 보이지만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쏟아져야 합니다. 이처럼 풀리지 않는 모든 사건들에도 반드시 디테일은 숨어 있습니다. 밝혀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자,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 리스트.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미스터리한 사건과 인물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